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왓탭랩스의 이제 최고 제품 책임자로 있는 손영수라고 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이제 성능 모니터링이랑 성능 분석이랑 모니터링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IoT와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발표 자리는 IoT 자료가 좀 빠져 있습니다. 뒤에 클라우드 쪽 성능 얘기만 많이 있었는데 그 지금 나간 매테리얼에는요. 근데 이제 요 최종 자료는 역시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IoT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드리고 주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제 성능이랑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 텔코 회사에서는 이제 IoT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결국 이제 통신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수많은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디바이스들이 직접 서버로 아니면 클라우드로 접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통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음으로써 어떤 가치가 창조된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테크크런치에서 이제 IoT의 에코시스템 쪽을 보여주는 건데요. 큰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플랫폼적, 그다음에 이제 밑에 디바이스 쪽인 것 같은데 제 글자가 잘 안 보여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쪽을 좀 보면 IoT에 대해서 일반 사용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실제 이제 트위터나 뭐 이런 데서 이제 한번 쭉 많이 검색된 단어를 쭉 해봤죠. 그래서 스마트 홈이 압도적으로 스마트 홈이 압도적으로 많이 검색되고 두 번째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세 번째가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피부적으로 먼저 접근되는 그것 요소로 이제 IoT를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역시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이것이 확산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웨어러블, 자동차, 집, 시티로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그 인더스트리까지 쭉 연결될 거다라는 이렇게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걸 보면 좀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홈은 워낙 크기 때문에 스마트홈을 제외하고 실제 이제 가트너 쪽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너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IoT 프로젝트는 어떠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라고 물어봤는데 스마트홈을 제외하고는 다들 인더스트리를 커넥티드 인더스트리를 만드는 데 돈을 투자하고 있고 스마트 시티, 스마트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바라보는 IoT의 트렌드랑 실제 기업이 하고 있는 IoT 트렌드 간에 약간의 극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그다음에 플랫폼 쪽에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지금 IoT를 이끌어가고 있느냐라고 보여드리면 크게 네 가지의 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텔코 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결하겠다. M2M 머신 투 머신 연결해가지고 어떤 플랫폼 쪽으로 관점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이아스나 파스 있는 아마존이나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클라우드니까 클라우드에 잘 접근돼서 어떤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이런 SDK, IoT SDK들을 만들고 클라우드랑 연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드웨어 스페시픽한 소프트웨어 플랫폼들로 그것들을 집에 박혀가지고 퍼져가는 입장으로 하는 곳도 있고 MS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10 IoT라는 제품을 저가로 뿌리면서 이것들을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한번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크게 네 가지 어프로치들로 구분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 이제 IoT 플랫폼이라면 가져야 되는 8대 컴포넌트들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다 일반적인 얘기죠. 그래서 요건 넘기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IoT 플랫폼의 마켓들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략들이 다 다른데 바텀업 어프로치로 일단 기기들부터 먼저 연결하자. 그 다음에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이런 어프로치가 바텀업 어프로치고 탑다운은 분석부터 먼저 하고 분석에서 있는 데이터들을 그거 모으면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십을 맺는 어프로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이제 하는 어프로치도 있고 전략적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들 또는 투자하는 방법들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마켓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뒤에 나오겠지만 보험사들이 꽤 많이 IoT 회사들이 그 지분들을 투자하고 있는데 보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IoT에 나온다라는 전제에 이미 깔려 있어서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IoT 플랫폼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주력을 하는 게 이클립스의 보루토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프트 공학적으로 DSL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때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모델링만 하면은 실제 그 언어로 변환돼 가지고 찍히는 어떤 모습인 거죠. 그런 것들로 이미 이제 이클립스의 보루토라는 제품들이 이런 회사들한테 이제 주력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실제 보시면 예, 실제 IT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꽤 많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회사들을 사서 여기부터 추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제 하는 짓들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IoT 트렌드에서 쭉 말씀드렸고요. 그럼 IoT에서 모니터링, 실제 소프트 공학적이나 예, 보실 때 모니터링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인데요.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IoT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디바이스들, 인터넷과 연결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연결돼서 새로운 이제 가치 체인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밸류 체인이 굉장히 추상적이긴 한데, 하여튼 보시면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하고 복잡하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예. 여기 보시면 뭐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보면 디바이스가 있고 디바이스가 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보통 디바이스는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예, 폴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디바이스가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1분 또는 굉장히 뭐 10초 정도의 어떤 메시지로 주기적으로 나 살아있어 하고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모니터링 서버를 많이 구축하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모든 디바이스들이 자기의 아웃바운드 포트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것도 부담이 되고요. 두 번째가 예, 이 디바이스가 죽은 거랑 네트워크 가용성이랑 구분이 분리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디바이스는 살아 있어서 모니터링 서버 데이터를 보냈는데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데이터가 안 나가면 모니터링 서버는 얘를 죽었다라고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 가용성이랑 네트워크 가용성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탐이 발생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하여튼 아까의 문제를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디바이스가 아웃바운드 포트를 열면 안 되니까 중간에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프락시를 하나 열어가지고 얘한테 데이터를 다 보내주면 얘가 이제 이렇게 쭉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아웃바운드 포트를 여는 문제는 없어졌지만은 예, 역시 네트워크 가용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서버나 디바이스 가용성이랑 이 네트워크 가용성은 철저하게 분리하셔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가 안 좋은 것 때문에 디바이스가 죽었다고 판단하시면 고객들은 내 디바이스는 멀쩡한데 왜 얘가 죽었다고 말해? 라고 하고 이제 클레임을 걸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디바이스나 서버나 하여튼 물리적인 디바이스랑 네트워크는 분리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네트워크가 없으면 예, 다운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웬만하면 예,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서버 근처 안에 이것들에 대한 디바이스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와치독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쭉 모니터링 하다가 얘가 죽었다라고 디바이스가 다운됐다는 메시지를 얘가 이제 판단해 가지고 줘야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안 오는 걸로 다운을 하지 않고 얘가 모니터링해서 아니면 얘네들이 서로 링 구조를 가지면서 뭐 모니터링 한다거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내부에서 모니터링해서 얘가 죽었다는 디바이스 다운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주면 걔가 죽었다는 걸 인식하게 만드시고 네트워크가 다운된 거랑 이것들을 격리시켜서 모니터링을 하셔야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뭐 그냥 이건 뭐 흐름이고요. 넘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리소스들을 많이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고요. 퍼포먼스를 매니지먼트하거나 튜닝한다는 부분들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IoT가 되면서 되게 복잡해진 게 뭐냐면 지금 백엔드 서버 백엔드 시장 같은 경우는 자바가 거의 50%의 시장을 점령했기 때문에 자바 쪽만 잘 퍼포먼스 튜닝하는 기술만 개발해도 시장의 50을 먹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IoT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헤테로지니어스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보면 각각이 하는 언어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IoT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들을 추출해서 보면 이렇게 배분을 가집니다. 자바, C,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C++, 노드.js 같은 게 포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고라는 언어도 이제 서서히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IoT SDK 언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머신에는 C만 돌아가겠지라는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우리나라 통신사가 주요하는 원 M2M 같은 경우도 실제 메인 언어는 이제 자바랑 노드.js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인베디드 리눅스 생각하고 있는 뭐 C로 개발하면 되겠지, 이런 게 거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력 언어들 하면 향후 뭐 C는 여전히 무시 못하는 포션을 가지고 있고, 자바도 무시 못하는 포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퍼포먼스를 튜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돼 있고요. 이제 요 두 가지는 꽤 다르죠. 근데 요즘 노드.js랑 고랭이라는 언어가 급격하게 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드.js 같은 경우는 실제 껍데기는 자바스크립트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다 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핵심 라이브러리가 뭐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libUV라는 라이브러리가 핵심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약간 설명드리겠지만은 비동기의 non-블로킹으로 처리하는 걸로 I/O의 어떤 퍼포먼스를 극대화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일종의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노드.js는 자바스크립트가 빠른 게 아니고 이 libUV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고요. 이 libUV라는 라이브러리가 요 리눅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랩핑하고 윈도우에 최적화되어 있는 IOCP를 랩핑해서 가지고 있음으로써 많은 I/O 그리고 또는 펑셔널, 노드.js가 펑셔널 언어이기 때문에 CPU를 혹사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이 libUV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libUV가 올라가기만 하면 노드.js는 어디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나 일반적인 인베디드 리눅스 같은 데 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 M2M 같은 경우도 이 노드.js를 리눅스가 올라가면 다 올라가니까 이것들 올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libUV 같은 경우는 꽤 공부하실 것도 많고 꽤 도움이 되는데, 이것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왜 강력해졌냐면 사실 이 윈도우즈 쪽에 꽤 성능이 좋지 않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팀이 여기 있는 이 모듈을 다 짜주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꽤 윈도우나 인베디드 리눅스나 꽤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보고 싶으면 이제 웹테크EM 파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벤치마크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자바가 1초에 헬로 월드를 뭐 12,000건 처리한다면 얘는 이 I/O 작업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22,000건 정도 처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꽤 성능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 노드.js는 이제 보면 이렇게 동작하죠. 리드 파일이라는 걸 호출하면 여기서 이 자바스크립트 호출합니다. 그러면 V8 엔진이 얘를 이제 막 해석을 하고 실제 커널 쪽으로 작업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커널 쪽에서 작업을 내리면 유저 레벨 스레드는 다른 작업을 쭉 하고 있다가 커널 쪽의 작업이 끝났다라고 콜백을 주면 처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저 레벨 스레드가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고요. I/O 특화된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있는 IoT 프로젝트나 서버 백엔드가 I/O 작업이 굉장히 많다. 파일에 데이터를 많이 쓴다거나 네트워크로 통신을 많이 한다거나 DB에 데이터를 많이 쓴다고 하면 이 노드.js는 훨씬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 또 장점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어떤 복잡한 락킹 메커니즘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 비동기로 처리되기 때문에 다 요청하고 콜백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CPU에 다 꼽아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노드하고 momo.js 하면 하나만 시작되지만은 이걸 클러스터 모드로 8개 CPU를 다 혹사해 하면 8개, 4개에서 다 써 하면 4개 다 하나씩 떠가지고 다 혹사시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드.js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드의 또 가장 큰 장점은 쭉 보시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라이브러리를 가진 언어입니다. 보시면 이제 자바를 앞절했죠. 메이븐을 앞지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개발하실 때 나 이런 기능 필요해 하면 웬만하면 npm이라는 npm.js.com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웬만한 모듈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만들 바엔 이미 가져다 있는 거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드.js가 꽤 그런 면에서 포션이 강력하고요. 그래서 뭐 노드의 벤치마크인데 스프링보다 월등히 낫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낫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고라는 언어가 보이잖아요. 이제 고가 요즘 굉장히 핫한 언어인데요. 좀 넘길게요. 고랭이라는 언어로 부릅니다. 그냥 고 하면 검색이 안 돼서 이제 고 개발자는 고랭이라고 부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죠. 고라는 언어는 완전히 어디에 철학이 돼 있냐면 쉽게 말하면 이 컨커런시에 굉장히 철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성 처리에 굉장히 강력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합적으로 뭐 CPU에 정렬을 한다거나 이런 계산들을 많이 하는 CPU 인텐시브한 작업을 할 때 꽤 강력한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쓰는 거고요. 고가 이제 가진 설계 목적은 사람도 잘 이해하면서 컴퓨터에도 이피션트한 언어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고랭이 만들어 보셨고요. 이건 이제 구글의 3명이 만들었고 구글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천재 3인방이 만들었습니다. 예, 유닉스를 만드신 분, 그다음에 자바의 JVM 만드신 분, 이런 세 분이 만들어서 예, 그 지니어스 랭귀지라고도 말합니다. 고랭을. 그래서 꽤 퍼포먼스가 높다라는 거고요. 고랭 언어의 목적은 컨커런시고요. 이렇게 하나가 일하는 걸 여러 명이 하는 걸 이제 패러럴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죠. 컨커런시라는 건 이것들을 동시에 어떻게 나눠서 처리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컨커런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랭 같은 경우는 채널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 채널에 작업을 맡기기만 하면 얘네들이 이제 알아서 일 넘기면 다 끝나면 콜백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패러럴즘과 컨커런시를 굉장히 잘 디자인할 수 있는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의 장점은 뒤에 더 나오겠지만, 뭐냐면 이제 이 스레드인데요. 일반적으로 자바 스레드의 크기가 242KB 정도 한다면 고 루틴이라는 고의 이 마이크로 스레드는 사이즈가 2KB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원이 없는 곳에서도 스레드를 훨씬 많이 띄울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꽤 많이 사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자바랑 이제 고랑 데이터를 헬로우를 10만 개를 출력하기를 했었는데 속도가 보시면 거의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나 정렬 같은 거 하실 때는 이제 고가 굉장히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IoT는 이제 C라는 것들이 지배할 걸 생각했지만 이제 그렇지가 않고요. 노드.js가 I/O 인텐시브한 작업들은 노드.js, 그리고 CPU 인텐시브한 작업은 이제 고라는 언어가 이제 거의 자리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같은 경우 이제 컴파일 되는 거기 때문에 CPU에 최적화되게 이제 컴파일된 실행 파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돼 있고요. 고랭에 대해서 되게 장점은 뭐냐면은 일단은 C 개발자 분들은 거의 학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면 C에 썼던 포인터 개념들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나이 계신 개발자 분들이 보시고 왕년에 내가 다시 한 코딩할 수 있겠다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 문법이 이제 C 친화적인 코드도 제공하지만 자바스크립트 친화적인 코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스타일 자기 마음대로 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걸 한 프로젝트에서 같이 짠다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중간에 잘 매니지먼트 해주셔야 되는데 C 스타일로 짜실 수도 있고 자바스크립트 스타일도 짤 수 있는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죠. 자바 같은 경우야 이제 꽤 역사가 20년 가까이 됐고, 그 자바가 가진 언어의 가장 큰 장점은 자바 자체 언어의 퍼포먼스를 가져오는 패키지나 라이브러들이 이미 다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 바이트 코드 인스트루멘테이션 같은 고급적인 기법으로 바이트 코드를 삽입해서 후킹도 할 수 있고요. DB 같은 경우도 JDBC 같은 표준이 있기 때문에 잘 후킹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IoT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언어들이 나오면서 성능을 어떻게 모니터링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지금 고민 서서히 대두되는 게 이 Dtrace라는 언어입니다. 원래 Dtrace라는 이제 언어는 아니고 플랫폼 그냥 일종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Dtrace는 솔라리스의 어떤 기본적인 프로젝트로 있다가 이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리눅스로까지 다 확산되고 윈도우 쪽에서 적용할 수 있게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라고 하는 어떤 스크립트 언어로 짜가지고 넣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꺼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가 실제 추출할 수 있는 성능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웬만한 정보들은 다 꺼내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언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trace 같은 걸 이용하시면은 꽤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실제 이 Dtrace를 위한 컨퍼런스가 따로 열립니다. Dtrace 컨퍼라는 게 따로 열려서 이것들에 대한 생태계를 어떻게 늘릴 건지 고민하는 것들이 학회들이 열립니다. 실제 적용 사례들을 보여주면 이게 Dtrace를 한 건데 SSD 기반에서 캐시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전후의 레이턴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쉽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용량의 파일, 유튜브에 대용량의 파일을 올릴 때 실제 디스크에서 어떻게 레이턴시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매우 쉽게 Dtrace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링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Dtrace를 이용해가지고 약간 위에 있는 그래픽 라이브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생성되고 준비되는지 이런 것들도 실제 가능한 샘플 코드가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노드.js나 고랭에서 많이 쓰는데 자바에서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CPU
플레임 그래프들이라고 해서 CPU에 스택들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또 메모리 스택들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쉽게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하면은 웬만하면 이제 Dtrace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자바가 굉장히 스페시픽하다 하면 자바 같은 경우는 자바에 있는 기본 성능 기법들을 쓰면 되는데, 헤테로지니어스 환경으로 가신다면 아마 Dtrace가 더 크게 대두될 거고, 이것들도 이제 웬만한 문제는 잡을 수 있을 거다. 공용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이것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이 뒷부분 얘기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이제 디바이스 쪽 얘기를 했다면, 이제 백엔드랑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성능 이야기인데, 사실 저희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가 되게 안전하다라고 믿고 계신데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실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이 1등이지만 중국에서는 알리바바가 1등이고 2위가 애저입니다. 애저가 거의 알리바바 추격하기 직전까지 가 있고요. 예, 3위 아마존은 저 밑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시장마다 클라우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아마존 기술 스택으로 짜서 들어가시면 중국에 배포를 못 하실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기술들을 쓰셔야만 이제 중국에 진출할 때 꽤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이제 아까 쭉 만든 건데, 이제 서버 쪽에서 성능에 대해서 얘기하면 크게 세 가지 컨셉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축인데요. 예, 동기 비동기는 대부분 아실 거고, 블락킹, 난블락킹, 리액터,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예, 동기 비동기는 클라이언트랑 서버 간에 발생하는 거고요. 예, 블락킹이랑 난블락킹은 이제 유저 레벨이랑 커널 레벨 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 레벨의 작업에서 커널에 I/O 작업을 맡겼을 때, I/O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블락킹이고, I/O 작업을 맡겼을 때 I/O 작업이 끝나지 않더라도 유저 레벨 스레들이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얘를 난블락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두 가지 축이 있고요. 요거 유저랑 이제 커널하고 이제 통신할 때의 어프로치가 또 나뉩니다. 이게 뭐냐면, 예, 유저 레벨에서 입력이 들어와 가지고 커널 레벨로 내려가는 방식을 리액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 언어들은 이 리액터 스타일로 이제 통신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유저 레벨에서 커널 레벨에서 한번 내려가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커널 쪽으로 작업이 들어와 가지고 I/O 작업을 다 끝나고 유저 레벨에게 이 작업을 처리해 주라고 통보해 주는 게 프로젝터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터 스타일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운영 체제는 실제 윈도우즈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게임 회사들이 윈도우즈를 쓰고 있는 거고요. 물론 리눅스는 이걸 따라가려고 이제 폴링 방식이 유저 레벨에서 커널 작업이 끝난 일을 폴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커널에서 이 작업 다 끝났다 하고 콜백을 주는 게 유저 레벨 쪽에서는 부담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젝터 스타일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주고받는 데이터에서는 그렇지가 않고요. 보면 512바이트나 3KB 같은 경우도 리액터가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얘가 2메가 정도의 파일이 넘어서야만 이제 프로젝터가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터의 어떤 비동기의 프로젝터 스타일보다는 동기의 리액터 스타일이 주고받는 파일 사이즈가 작으면 더 성능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동기가 좋다라는 환상이 있지만 사실 이 정도 규모이면은 어떨 때는 리액터가 낫고 어쩔 때는 프로젝터가 낫고, 이런 것들에서 기본적으로 좀 학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아까 설명드렸던 개념들은 여기 있는 사이트에 가면 꽤 영어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터 프로젝터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패턴의 굉장히 명소죠. 포사라고 불리는 패턴 오리엔티드 소프트 아키텍처 볼륨 2에 꽤 상세히 되어 있고요. 요 밑에 있는 거 이제 죽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만든 기법들입니다. 요것들 좀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더 고민해야 될 얘기들 좀 더 계속 빨리 스피드하게 넘어가죠. 우리가 이제 환경이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클라우드로 넘어가냐라고 하면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이렇거든요. 이미 IDC 센터를 구축했거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퍼블릭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기존에 설치했던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쓰면서 이제 클라우드를 같이 써야 되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것들이 계속 하이브리드한 환경으로 쓰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기저 부하라고 하는 부하들은 계속 자기가 처리하고 있다가 오버되는 부하만 클라우드 쪽으로 맡기는 형태로 이제 다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클라우드 쓰라고 할 때 흔히 말하면 이런 표로 이제 약을 팔거든요.
여러분이 물리적인 서버를 가지고 있으면 최대 피크치 사용자에 맞춰서 항상 서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클라우드를 쓰고 있으면 사용자의 추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CPU의 부하나 메모리의 부하나 이런 것들을 받음으로써 탄력적으로 서버를 수요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커스트 이펙티브하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우리나라의 큰 게임사들은 개발은 클라우드로 하더라도 배포할 땐 전부 물리 서버로 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클라우드는 공유 자원입니다. 하나의 빵빵한 물리적인 서버를 오픈스택이나 하이퍼바이즈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결국 이제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쓸 때는 좋은데 결국 여러 명이 같이 쓰려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이 많이 쓰면은 내가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대표적인 게 이제 CPU 스틸 타임이라는 지표인데 여러분이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아니면 나눠 가져야죠. 초당 디스크에 I/O를 쓸 수 있는 게 5,000개밖에 안 되는데 100명이 요청하면 50개씩 나눠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공유된 자원이라는 거를 알고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사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물리적인 서버를 가지고 게임을 만드셨다가 이제 중국에 배포하신 사례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에 배포하니까 갑자기 로그인한 유저들이 계속 튕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A 서버에서는 안 튕기고 B 서버에서는 계속 튕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양은 똑같고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IOPS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밑단에 있는 정보인데요. 초당 주고받는 I/O 개수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IOPS가 250에 쭉 걸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초당 처리할 수 있는 I/O 개수가 250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더 많이 몰려들었던 시간대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큐에 쌓이는 게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 공유된 자원이기 때문에 큐에 쌓여서 이 사용자는 보통 큐 랭스가 1이 넘으면 거의 장애인데 뭐 4, 많이 갈 때 7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희 장애다라고 이제 말해주면 믿지 않습니다. 그걸 설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엔지니어한테.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떤 현상이었냐면 처음에 이 서버가 로그인 서버를 만든 지역은 자기가 실제 물리적인 서버에 자기 혼자 이제 VM으로 혼자 들어갔던 거죠. 굉장히 쾌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VM을 공유하고 있는 물리적인 자원에 이제 다른 유저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다른 어떤 VM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VM들이 이런 피크 시간에 같이 트래픽이 많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하이퍼바이저 입장에서는 골고루 배분해 줘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하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못 쓰게 되고 튕겨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그냥 클라우드를 쓰시면 이런 장애는 기본적으로 많이 맞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두 개의 A사, 아마존이나 애저 같은 경우는 프로비전드 IOPS라는 제품을 판매합니다. 초당 주고받는 IOPS를 우리가 이 정도 보장해주는 제품을 판매하니까 이걸 돈 주고 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IO에 대한 걸 보장을 하시려면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고 구매하셔야만 최소한의 IO가 연산이 수행되는 걸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쓰실 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런 거고요. 그래서 IOPS가 제공되는 제품들을 쓰시는 게 그나마 여러분이 장애를 맞는 거를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 이제 클라우드는 공유된 자원이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이사 갔을 때는 납밖에 없으니까 다 썼는데 그게 사용자가 엄청 많아, 같은 물리적인 머신의 사용자가 다른 유저들이 VM들을 막 생성하면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런 IOPS를 지원하지 않는 클라우드라면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선 주마다 월마다 이미지로 내렸다가 다시 새롭게 만드셔가지고 다른 존으로 널뛰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되게 피곤하죠. 근데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때 모니터링 해야 될 데이터들 좀 말씀드리면 IOPS, 그 다음에 디스크 큐랭스, 리눅스의 IO 웨이트, CPU 스틸 타임 같은 경우가 실제 물리적인 장비에서 물리적인 장비를 쉐어했을 때, VM으로 쉐어했을 때 발생할 때 봐야 될 모니터링 지표고요. 이것들이 나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다른 존으로, 쾌적한 존으로 널뛰기를 하셔야 됩니다. 전화하셔서 나는 쾌적한 존을 줘라고 해서 널뛰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장애에 맞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딱 느꼈을 때 뭐였냐면, 아까 뭐 광문절 얘기 나왔는데 이제 실제 그거였거든요. 한국에서 꽤 잘 도는 어떤 게임이었는데 중국으로 가면 갑자기 장애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유가 뭐야 하고 봤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클라우드랑 중국에 있는 클라우드가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기본 세팅부터 다.
그러니까 기본 세팅이 똑같을 거라고 믿고 들어갔었는데 중국에 맞게 다르게 튜닝돼 있어가지고 이제 결국 장애가 발생했던 건데요. 그런 것부터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보는, 미국에서 보는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랑 중국 안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실제 내부적인 세팅이나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고, 실제 장애가 발생하면 이 세 명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병목이 어디가 있는지, DB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클라우드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 세 명을 다 불러놓고 앉혀놓으셔서 장애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꽤 큰 회사가 이제 장애가 나가지고 저희가 갔는데 며칠 가서 이제 3,500만 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가 그 병목 지점을 찾아주고 하는데, 그래서 장애가 나서 하면 비싼 비용을 지불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모니터링 툴 같은 걸 설치하셔가지고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쭉 해서 이제 밑단을 얘기했다면 이제 위에 있는 웹서버 쪽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서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웹페이지에서 웹페이지를 RESTful API를 호출해 하면 이제 아무래도 걔네들은 보시면 이제 이런 normal distribution이 아니라 log normal distribution입니다. 그러니까 응답 시간이 0에 수렴할수록 굉장히 좋은 서버고 이상적인 서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렇게 무수하게 트랜잭션이 많다라고 보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직관적으로 하나의 지표를 표현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평균 응답 시간으로 표현하면 이때 보면 평균 응답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트랜잭션이 굉장히 해시한 트랜잭션이 압도적으로 많고 안 좋은 트랜잭션이 몇 개 있다면 다 해시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왜곡 현상이 있기 때문에 평균은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평균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여기 평균이 뭐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잖아요. 민, 미디엄, 모드가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균은 7개 다 더해서 나누게 하는 거고, 메디아는 가운데 자리에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 모드는 동일한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문제가 없지만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얘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게 로그 노멀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게 분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웹서버 성능에서 평균이라는 건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백분위 분포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거에 10%, 빠른 거에서 95번째, 95%, 그러니까 느린 거에서 5%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측정하는 것들을 하는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3개의 전혀 다른 워크로드가 왔는데 갑자기 이것만 보면 갑자기 성능이 나빠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밑에서 있는 이 작업들 중에 건강한 해시한 트랜잭션 작업들이 일부 이때 요청이 없었던 거죠. 사실상 서버 입장에서는 이 요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더 많은 TPS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로만 보면 나빠진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표현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많은 웹서버의 퍼포먼스를 표현하는 방법들로 이제 분포라는 걸 이용을 하고 있고요. 분포라는 거는 근데 수식적으로 표현하기 좀 애매합니다. 보시면 이제 분포가 퍼져 있다는 건데 그것들을 다 더하면 0이란 값으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좀 애매하죠. 그래서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들은 이 편차들을 이렇게 편차가 있으면 이걸 그냥 더하기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제곱해가지고 불렸다가 얘를 다시 루트를 씌워가지고 하는 어프로치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이제 실제 데이터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그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기준에서 멀어졌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분포 표기법은 앞에 n이라는 게 노멀이 있고 u 있으면 노멀의 평균값에다가 분포인 거고요. 앞에 로그 노멀이라는 게 있고 민이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에다가 평균에다가 이제 분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분포라는 건 이렇게 수식적으로 표현한다는 그냥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시 말해서 분포가 꽤 중요하다는 게 이것이 왜곡 없이 가장 데이터를 잘 보여주는 거고, 근데 이 데이터가 뭐야 하면 수식적으로 앞에 같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그냥 보여주시면 아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분포라는 거를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표현하기엔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설치형 APM 같은 경우는 이 점 하나하나 다 전부 다 이게 다 트랜잭션이고 전부 다 프로파일링 정보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클라우드 상에서 전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간부화이잖아요. 거기다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분포를 못 쓰고 이런 식으로 평균 비슷한데 분포처럼 보이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뉴럴렉이라고 하는 해외에서 가장 그 사스형 APM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분포를 표현을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 앱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회사는 이런 식으로 분포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서버 간에 토폴로지를 그려서 어디 쪽에서 레이턴시가 발생했다라는 이런 형태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버가 문제야, 여길 봐 라는 형태대로 전혀 다른 어프로치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철학을 가져갔냐면은 이것들을 그냥 점을 찍지 말고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여기 보면 1초니까 하나당 250ms거든요. 이 250ms마다 이제 이렇게 쭉 하고 히트맵으로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색깔이 진해지면 훨씬 많은 요청이 트랜잭션이 몰려 있는 거고 연해지면 없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게 되면 아까 하나하나 다 전달하지 않고 묶음으로 전달하니까 훨씬 적은 데이터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포가 꽤 중요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실제 분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분포만을 보고 장애가 뭐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가 내리는 현상이 발생하면 얘 같은 경우는 공통된 자원에서 전부 다 락이 걸린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DB 쪽에서 락이 발생하면 이렇게 되고요. 가장 많이 나온 DB가 MS SQL입니다. 오라클이나 이제 그 MySQL 같은 경우는 직접 파일의 데이터를 쓰지 않고 중간에 데이터 버퍼 쪽에서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리드 라이트 하더라도 메모리에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논리적 모델링만 잘해도 웬만큼 다 견디는 DB거든요. 근데 MS SQL 같은 경우는 데이터 버퍼가 없습니다. 실제 파일에서 데이터를 쓰고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테이블의 크기가 커져버리면 주고받는 IO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느려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업데이트를 하실 때 되게 주셔야 되는 게 업데이트가 3개 정도만 해서 락이 되면 이게 전체 테이블 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이런 장애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MS SQL 같은 경우는 항상 테이블 사이즈를 보시고 테이블 크기가 커져간다면 얘를 계속 자르셔야 됩니다. 자르고 뷰로 계속 묶어야 되는 어프로치를 취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 모르고 이제 오라클 많이 쓰시는 분이 MS SQL로 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장애가 이런 거고요. 요거 같은 게 이제 로그 같은 거 잘못 남겼을 때 발생하는 락이고요. 얘는 이제 로그를 좀 크게 기간으로 여러 개 남겼을 때 이제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 이제 수강 신청할 때 많이 발생하는 건데 자바가 맨 처음에 했을 때 컴파일 됐다가 그 다음에 되잖아요. 그래서 요청이 많이 줬을 때 컴파일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일순간 이렇게 했다가 쭉 풀리는 현상입니다. 요것만 딱 보더라도 얘가 무슨 장애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분포가 가지는 장점들은 엄청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샘플링 문제입니다. 우리가 샘플링 하면은 이제 빠르게 할게요. 모든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샘플링이 좋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나쁜 샘플링을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실제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쟁사 이제 뉴럴릭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데이터를 모든 거 클라우드에 다 저장하면 비용이니까는 분당 2,000개만 저장한다거나 노드.js는 900개만 저장한다는 어프로치 취합니다. 대신 랜덤하게 잘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분포가 이렇게 나오면 1초 미만에 있는 트랜잭션들은 사실 성능하고 별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초 미만에 있는 데이터를 버리고 이 위에 있는 걸 튜닝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를 골고루 하는 것보다는 그냥 1초 미만대의 데이터를 버려버리면 성능에 의미 없는 많은 데이터들은 버리면서 실제 문제는 잘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랜덤하게 잘 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능 쪽에서.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는 거고요. 프로파일링 어떻게 해야 되냐? 프로파일링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많은 가부화를 준다는 게 첫 번째고요. CPU 따로, 메모리 따로, 다 따로 하잖아요. 프로파일링 툴들이. 그러니까 이제 CPU랑 메모리를 같이 본다라고 하면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컨셉을 좀 다르게 실제 CPU, 메모리를 따로 하지 않고 얘들을 어떻게 해서 묶어서 보여주냐 이런 컨셉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요거 하나가 이제 컨셉인데요. 요거 하나가 이제 하루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TPS, 그 다음에 여기가 트랜잭션 TPS, 안 그러면 여기가 유저 많이 모이는 유저들 하면 여기가 진해지면 그때 유저가 많았고 이때 TPS가 많았던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5분을 찍으면 그때에 대한 아까 4가지 축에 대한 정보를 골고루 같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파일링이나 이런 거 하실 때 4개를 다 따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건 4개를 다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뷰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넘기고요. 그 트랜잭션 분석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그 장애는 DB 쪽이거든요. 60에서 70%.
그래서 60dB 쪽에 있는 장애를 잡는 건 모든 이제 APM 회사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즘 나왔던 NoSQL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DB 쪽에서 더 이상, 그러니까 ODBC나 JDBC로 더 이상 못 잡는다는 거죠. 예, 이거가 JDBC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나오면서 예, DB의 병목만으로 아닌 곳에서 이제 장애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딥하게 모든 걸 프로파일링하지 않고 10초마다 프로파일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0초마다 계속해서 쉘로하게 10초마다 찍고 10초마다 찍고 10초마다 계속 모든 트랜잭션을 하면은 얘가 걸리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이것들 6시간 하루 정도로 쌓아놓으면 동일하게 많이 걸리는 구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딥하게 프로파일링하는 게 대답이 아니라 계속해서 스택을 10초, 5초 주기를 계속 떼서 이걸 빈도 분석을 하셔서 모으시면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왜 의미 있는 경우인데요. 실제 저희 사례인데 서베이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바일 서비스 업체 중에 꽤 유명한 회사이고요. 예, 그분이 공유해도 좋다고 해서 공유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서베이 업체의 가장 큰 문제는 트래픽이 일정하지 않고 서베이가 열릴 때만 우르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 장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저희가 분석해봤는데 아까 저희가 10초마다 트랜잭션을 찍는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그걸 액티브 스택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쭉 찾아보니까 여기가 어디가 나왔냐면 제디스, 레디스에서 병목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발자는 장애가 나면 일단 캐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캐시에서 장애가 나는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사례입니다. 뭐냐면 JDBC가 아닌 일반적인 메소드에서 장애가 났을 경우 이런 걸 잡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 정리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서버 같은 경우 초창기에 여러분이 배포하기 직전까지는 뭐가 많이 필요하냐면 아까처럼 있는 APM 실제 트랜잭션을 분석하는 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이제 APM을 설치하셔가지고 APM으로 이제 병목을 잡으셔야 되고요. 오픈한 다음에 장애가 없이 안정화됐다고 믿으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서버 모니터링을 설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CPU, 메모리나 캐파시티 플래닝, 우리 유저가 늘어남으로써 우리가 자원을 어떻게 늘려야 되지라는 이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툴들을 적재적소로 같이 쓰시면서 보셔야만 이제 그 클라우드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원들이랑 이제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IoT든 클라우드는 매우 불확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헤테로지니어스하고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도 많고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혹시 뭐 서버 쪽에 장애가 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저희 회사가 와탭이기 때문에 저희를 찾아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